비트코인 이전에는 가치를 공간 이동할 때는 피아트를 사용하고 가치를 시간 이동할 때는 주로 금을 활용했습니다. 공간 이동이라는 건 우린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 시간 이동은 아무래도 이제 가치 저장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둘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시간 이동도 가능하고 공간 이동도 가능해요. 저는 비트코인의 핵심은 POW,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하죠. 그거와 난이도 조정 알고리즘이 이 두 요소가 비트코인을 아주 특별한 돈으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거스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나온 분들 중에서 선글라스를 끼신 분은 있었지만 모자와 선글라스를 동시에 끼신 분은 이제 처음입니다. 그만큼 아주 좀 그 개성이 강한 분을 제가 이제 오늘 모셨는데요.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개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스쿤입니다. 저는 최근에 출간된 사토시 테라피라는 책을 썼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갖다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이호석 대표님과 비트코인 그리고 금 그리고 매크로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거스쿠님이 쓰신 사토시 테라피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좀 두꺼운데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엄청 구겨가면서 제가 이제 노트 필기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 책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 책과 관련된 이벤트도 하고 있다는 거 밑에 댓글로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비트코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책을 쓰시게 된 동기 혹은 여기서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죠. 들어봤기 때문에. 그쵸. 근데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를 갖다 이제 제가 지난 5, 6년 동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또는 뭐 주변에서도 이렇게 뭐 생산적인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담론이 뭐 이렇게 투기 상품처럼 얼마 갈 것 같다. 그쵸, 그쵸. 이런 가격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가지고 본질을 갖다가 놓치는 게 아닌지 해서 제가 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해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돈은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를 보존해서 시공간을 이동하는 경제적 에너지. 저는 그게 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여기 91페이지에 나오죠. 돈은 가치 보존, 시공간을 이동하는 이게 썼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이 표현이.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가치의 척도도 있고 가치 네. 저장 공간도 있을 네. 것 같고 뭐 그런데 돈은 에너지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매개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장부라는 정보가 되겠죠. 뭐 우리가 아는 지폐, 화폐, 금화 같은 게 물리적 매개라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또 빌렸는지 기록한 정보를 우리가 장부라고 할 수 있죠. 장부. 네. 네, 아시다시피 장부라는 정보는 빠르게 전파될 수 있지만 이제 물리적인 매개, 화폐, 금화 같은 거는 확장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공간을 이동할 때 물리적 매개라는 건 장부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리적 매개를 그냥 이제 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장부는 이 금이 누구 거였는데 누구 거였다라고 적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쵸. 네. 사실은 이제 뭐 손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디지털 공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움직일 빨리 수 있는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네, 거죠. 네. 우리가 이게 두 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화로 거예요. 얼마 우리가 주문을 한 다음에 정산을 갖다 나중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19세기 중반이죠. 그때 이제 텔레그래프 같은 게 나오면서 모스부 말씀하시네요. 예. 네.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걸 갖다가 하는 건 거의 광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장부의 정보 교환은 이제 물리적인 정산을 하려면은 금화를 금이 보내서 움직여야 되는데 대서양을 갖다 직접 건너야 되니까 이 그쵸. 시차가 계속 벌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속도의 차이는 더욱 더 벌어지게 됐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왜곡된 현상이라든지 네, 나올 수밖에 혹은 없죠. 장난질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네, 말하면 네. 아니 갔다고 했는데 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비트라지도 있고요. 아비트라지도 정보를 있을 갖다가 수 있는 독점하니까 거고요. 모스 네. 코드를 아무나 대중이 쓸 수 없었으니까요. 네, 자 이게 돈이라는 것은 에너지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돈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보면 물리적 매개와 장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괴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태생적인 해주신 거예요. 한계죠. 태생적인 한계. 태생적인 돈이라는 한계죠. 것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를 네.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당연히 시차가 있으니까 신용 기반 상거래가 활성화됐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근대 은행업이라 그럴까요? 은행이라는 기관들이 생기면서 부분 지급 준비제 같은 아하. 그런 레버리지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신용 기반 경제는 빠르게 부채 기반 경제로 진화하게 됐습니다. 신용이라는 건 곧 부채이기도 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분 지급 준비제 같은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뱅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적인 그 위험 요소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태생적인 한계에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이게 왔다라는 거죠. 네. 오락가락했지만 한 20세기 중반까지는 세계 경제, 세계 금융체제는 근본이제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근본이제라는 게 역사적으로 거듭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죠. 그걸 스스로 보여주면서 이제 스스로 태생적인 한계를 갖다가 뭐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근본이제라는 건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쵸. 정부가 주도적인 통화 정책을 추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유지된 근본이제는 1971년 닉슨 쇼크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죠.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미국이 그쵸. 일방적으로 우리 이제 안 한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달러를 찍어서 공수표를 날리고 디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쩌겠어요. 이제 미국이 디폴트를 하고 이제 근본이제는 이제 그만한다. 그러고 전 세계 경제는 피아트 화폐 체제, 더 정확하게는 부채 기반 페트로달러 체제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게 이제 한 50여 년 흘러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피아트 체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대 경제, 세계 경제에서. 네. 네, 우리가 이제 네이버 사전이나 영한 사전에서 피아트를 검색해 보면 법정 불안 지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법정 불안 지폐 같은 정의는 정확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아트의 어원을 보시면은 네네. 라틴말 피엘이죠. 일방적인 명령, 법령, 칙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아트 화폐는 말 그대로 정부가 발행한 그 어떤 내재적 가치도 없고 그 어떤 담보도 없는 화폐이자 차용증에 불과하죠. 달리 표현하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그냥 믿고 써야 하는 화폐가 피아트입니다. 정부가 이제 제멋대로 찍어낼 수 있는 피아트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화폐 가치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다 아는 거죠. 물가를 갖다가 2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피아트 체제는 사람들이 시간 소로를 높여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가치 저하가 되니까 사람들이 장기적인 저축보다는 피아트 체제에서 사람들은 더 빠르게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죠. 인센티브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임이니까요. 그렇죠. 피아트 화폐의 가치 저하를 해칭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합니다. 이제 우리 이효석 대표님 잘 아시는 거겠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채를 활용한 투자가 보편화됐죠. 돈을 많이 빨리 싸게 빌려서 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게임이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빚을 동원해서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서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세기 중후반서부터 이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도화된 경제들이 다 그렇죠. 사실 크레딧 신용거래라는 개념 자체가 부채를 쓰도록 유도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구도죠. 그러니까 피아트 체제에서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시간 선호가 높아진 사람들은 미래보다는 오늘 중요시하게 됐고, 참고로 여기서 제가 피아트 화폐라는 표현을 쓸 때는 기축 패권 통화, 미국 달러를 말합니다. 물론 한국 원화도 피아트 화폐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대화를 위해서 담론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축 피아트 머니는 이제 달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뭐 미국 국채가 됐던 패권 통화. 왜 그러냐면 이제 비기축 통화 피아트 화폐는 제가 책에서도 농담 비슷하게 언급했지만 카지노 칩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심지어 카지노 칩보다 못한 피아트가
가 많죠. 그렇죠. 예, 예, 페그도 안 돼 있기 뭐, 때문에. 네, 예. 아르헨티나 뭐 이런 예, 중남미 그렇죠. 가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의 달러가 예. 이제 어느 정도 망가지는지를 눈치 보면서 그만큼 망가지려는 그런 통화들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합니다. 네, 네. 딱 표현 맞지 않나요? 미국이 저만큼 망가졌으면 나도 저만큼. 이런 그렇죠. 거죠. 이런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피아트라는 표현을 갖다 쓸 때는 기축 패권 통화인 달러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될 거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제 신용과 부채를 네. 기반으로 한 경제라는 것이 사실 불완전한 건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피아트 머니가 가진 한계는 분명하죠. 체제가. 하지만 이것이 가져다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많죠. 않나. 예, 그럼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 사람들이 사람들을 믿는 만큼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네.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믿어지는 것도 있고요. 네. 아니 강요하는 믿기 것도 싫은데 있고. 믿는 것도 있고요. 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바람 안 피겠지. 믿기 싫지만 믿는 것도 있어요, 억지로. 근데 네. 그런 믿음들의 크기가 결국 통화량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통화량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냐. 근데 그 믿음의 크기는 사람과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은 또 이제 기술에 의해서 더 그 믿음의 크기는 커진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죠. 기술이 아니었다면은 제가 근데 이제 기술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은 돈이라는 건 아직도 우리는 구닥다리 피아트를 쓰고 있는 그렇죠. 거죠. 왕정 시대에 거기에 쓰고 있던 차이가 측면.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거기서 이제 또 알겠습니다. 하나의 이제 그 갭이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시장에.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와 네. 사람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피아트 체제는 많은 면에서 이제 사이비 종교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 문학적인 비유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연준이 바티칸 교황청이라면 한국은행은 동네 점집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역사적으로 보면 피아트 화폐의 평균 수명이 한 3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제사를 갖다가 이제 데이터를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한 35년 정도 가는 게 이제 평균 수명인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피아트 달러의 원년을 닉슨 쇼크가 있었던 1971년으로 잡으면 지금 달러의 나이는 대략 한 54살 정도 되죠. 만으로. 50년, 54년. 54년. 50살이 넘은 거죠. 근데 지난 54년 동안 미국 물가, 아니 세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시면 정부가 마음대로 임의로 돈을 찍어내는 피아트 체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은 제가 책에서도 깊이 다루지만 여기서는 제가 그냥 요약만 하겠지만 피아트 화폐가 시장이 아닌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운영돼서 얘기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을 구성하는 두 요소, 장부와 물리적 매개 사이에서 일어난 속도의 차이, 그 분열, 그 시차가 이 모든 것의 원죄 또는 근원이라고 문제들의 뿌리라고 볼 수 있죠. 네. 돈이 갖고 있는 이런 태생적인 하자 또는 분열증 때문에 신용경제가 형성됐고 또 은행들이 부분 지급 준비제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피아트 체제 부채 기반 경제까지 오게 됐으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이제 세계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월이죠. 새로운 개념의 돈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피아트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돈인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드디어 등장하는군요. 네. 네. 비트코인이라는 돈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을 제 입장에서 꼽자면은 장부라는 정보와 물리적인 매개가 그 화폐가 동기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돈이 갖고 있던 태생적인 한계를 갖다가 온전한 돈으로 만들어 버린 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이건 분열증이 없는 거니까 시차가 없잖아요. 같이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이란 네트워크는 장부고 비트코인 화폐 BTC가 동시에 동기화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는 지도와 영토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와 영토가 분리되지 않는다. 이 표현도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 예를 들어서 그림에 책이 그려져 있다. 근데 그건 그림이지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그리트 파이프 거죠. 제가 비유를 썼던 예시를 들었던 파이프 그림을 그려놓은 거에 대한 파이프가 아니죠. 밑에다가 이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라고 써 있는 네네. 그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그 그림이 파이프가 되고 파이프도 그림이 되는 거죠. 왜? 화폐와 장부가 동기화돼 있기 때문에 시차가 없고 분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금이 있다면 그 금의 장부가 다 써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아니죠.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 비트코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은 안 되잖아요. 금으로 하긴 너무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렇게 돼 있는 돼 거죠. 있는 거죠. 비트코인에 장부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에 그렇죠. 장부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일체화돼 있다. 예, 동기화돼 있는 거죠. 동기화돼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그 조금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네. 그래도 확실하게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면은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BTC라는 표현을 쓸게요. 우리가 네. 거래하는 화폐는 BTC라 그럽시다. 비트코인 네. 둘 다 이름이 비트코인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더고 하나는 저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이고. 근데 네네. 이제 비트코인은 화폐도 화폐도 비트코인이고 체인도 비트코인이고 뭐 이러니까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BTC가 화폐잖아요. 비트코인은 네트워크고 네. 같이 움직여요. 그러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가상 또는 사이버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네.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비트는 있지만 코인은 없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 동전은 없잖아요. 그쵸. 동글동글한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기화되어 있는 온전한 돈이 인류 역사상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로부터 분리된 이제 탈중앙화된 어떤 풀뿌리 돈이라 그럴까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비트코인 이전에는 가치를 공간 이동할 때는 피아트를 사용하고 가치를 시간 이동할 때는 주로 금을 활용했습니다. 공간 이동이라는 건 우린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 시간 이동은 아무래도 이제 가치 저장을 말하는 거겠죠. 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이게 네. 좀 들으시면 어려울 수 있어서 네. 이게 저는 이 표현도 너무 좋더라고요. 가치라는 것이 이동한다.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근데 이동을 해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공간이 이동해요. 달러로. 피아트 머니로. 제가 이제 우리 이 대표님이랑 저거 할 때는 1달러 주시면 이 가치가 이동된 거죠. 그쵸. 그리고 시간 이동도 있습니다. 내가 금을 미래의 갖다가 누군가한테 준다. 또는 미래 나에게 미래 나에게 주는 건 이제 금고에다 재워놓는 저장해 거죠. 놓는 근데 이제 거죠. 달러로 갖고 있으면 매년 3-4% 떨어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금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둘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시간 이동도 가능하고 공간 이동도 가능해요. 네. 왜? 아까 말씀드린 동기화돼 있고 이게 네. 이제 뭐 P2P로 연결되는 저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돈의 역사를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금에서 피아트로 그리고 피아트에서 비트코인으로 진화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이라는 거 우리가 5,000년 전에도 썼으니까. 그럼 금 그리고 이제 달러, 미국 국채 같은 피아트 그리고 비트코인. 요게 세 가지가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진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나머지는 다 그냥 좋아요. 예, 저거고 겉절이에 불과하고. 네, 칩이 이제 코인. 네. 그럼 이 세 가지 돈의 특성을 쉽게 요약하면 네네. 금은 물리적이고 피아트는 정치적이고 비트코인은 수학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조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정의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중앙화 블록체인이고 디지털 돈이죠. 인류 최초 P2P 암호화폐이기도 하고 네트워크이면서 프로토콜이고 데이터베이스이고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들어가면은 뭐 이제 자세히는 안 들어가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은 이제 시간이자 에너지입니다. 시간이자 에너지. 네, 그리고 가장 사적인 자산이고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검열 불가능한 언어이죠. 우리가 정보는 차단하고 나라가 이렇게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언어를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수학 같은 거니까. 네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장 민주적인 합의 체계입니다. 컨센서스 알고리즘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저는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우월한 돈이자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피아트의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하면서 만들어진 온전한 돈이기 때문에 피아트 같은 어떤 가치 저하가 없습니다. 2,100만 개의 한정된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요. 금이라는 건 사실 희소성이 있지 한정판인지 아닌지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화성에서도 금 캐올 수 있고 뭐 그쵸. 달나라에서도 갖고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 밑에 얼만큼 금이 매장돼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독특한 화폐이자 돈이 나온 건데 저는 비트코인의 핵심은 제 입장에서는 POW, 작업증명 방식이라고 하죠. 그거와 난이도 조정 알고리즘이 이 두 요소가 비트코인을 아주 특별한 돈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토시 테라피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POW하고 난이도가 상황에 따라 조절되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 통화로서 그러니까 탈중앙화 탈중앙성을 통화로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돈으로서.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대화를 진행하기 전에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체인은 훌륭한 혁신 기술들입니다. 예. 뭐 더 빠르고요, 비트코인보다. 각기 거대하고 건강한 토크노믹스도 갖고 있고 각자의 생태계를 갖다가 갖고 있는 아주 탄탄한 훌륭한 네트워크들이죠. 근데 저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코인들 역시 자산이고 화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거래되고 있고 뭐 시가총액 암호화폐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를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체인들은 온전한 탈중앙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공급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증명 방식 POW를 쓰지도 않습니다. 체인 운영 면에서도 완벽한 탈중앙화 체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둘 다. 그냥 그들은 비트코인과 다른 기술이고 돈이 아닌 기술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투자를 갖다 하시는 건 그러니까 택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테크 기업에. 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온전한 돈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강조하고 싶고요. 네. 용도가 다른 거예요. 원래 다른 만들어졌을 용도가.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은 온전한 돈을 갖다가 만들려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고 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생태계 레이어로 뭐 우리가 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뭐 그런 용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훌륭한 기술이고 투자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온전한 돈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또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이런 알트코인들과 달리 그럼 비트코인 체인에서 하드 포킹한 짝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뭐 BSB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심지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몇 가지가 몇 년 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들 역시 뭐 예를 들어서 2,100만 개의 제한된 공급량이 있고 POW도 작동하고 심지어 블록 사이즈도 비트코인보다 큽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장에서 외면됐어요. 외면당했습니다.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다시 말하자면 비트코인은 피아트 체제 중앙은행과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드 포킹을 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하드 포킹한 사이비 아류, 짝퉁 비트코인들이 나오면은 무한대로 나오면 그 또한 인플레이션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유발을 막기 위해서 나온 대안돈이 또 짝퉁을 만들면은 그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과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요걸 갖다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짝퉁이다. 그래서 아무리 피처가 좋고 아무리 뭐 속도가 좋아지고 뭐 블록 사이즈가 커져도 오리지널 비트코인만 돈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이제 수많은 화폐들 중에서 온전한 돈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 오직 비트코인 하나뿐이고 오늘 대화에서도 금, 피아트, 비트코인 요 세 가지가 진짜 돈이라고 분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화를 갖다가 진행하면 생산적인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입체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룬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스쿠님께서 자세하게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